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광역시에서 20년째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 두 아이 엄마입니다. 여기 맘카페 글들을 보니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한 글들이 많은데요. 보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복잡해져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같은 고부지간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기도 해서요. 저는 남편과 오랜 친구 사이였다가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같은 동네 살았기에 부모님들도 서로 알고 계셨죠. 저도 당시 남편 집에 자주 놀러가 밥도 많이 얻어먹었고 제 남편도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저희 집 자주 왔어요. 그러다 사춘기 되어 학교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다가 성인이 되어 만났는데 서로 사랑이 싹 터 연애를 하고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에야 정보도 많아지고 인터넷도 발달되어서 시댁에 대한 각종 썰들을 미리 알고 시집살이에 대한 예방도 어느 정도 해갈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 솔직히 시어머니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게 대다수였죠.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집간 그 집은 최고의 시댁이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남편한테는 형이 하나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아들만 둘 계신 거죠. 그런 집에 제가 종종 놀러 가면 딸 하나 생긴 것 같다고 저를 어찌나 좋아해 주시던지요. 그 비싼 바나나도 저한테 가끔씩 내어주실 정도로 저는 어릴 때 시어머니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의 남편과 연애할 때도 계속 주셨고요. 저도 시어머니를 아주 어릴 적부터 제 친엄마만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시 옆 공터에 한 10평 정도 텃밭을 일구고 계셨는데 제가 일요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그 텃밭에 놀러가 일을 자주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한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당시 아줌마라고 불렀던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옆에서 제잘제잘 대면서 잡초를 뽑고 가지치기를 배우면서 곁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시 아들들 모두 귀찮다는 이유로 텃밭일 도우러 나오지도 않고 일요일 아침마다 만화영화 보면서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생글생글 웃으며 조그마한 게 옆에서 말동무를 하니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그래서 저 준다고 일부러 멀리 시내까지 나가 귀한 떡도 사오셔서 참도 내어주시고 가끔 텃밭에서 벗어나 꽃 구경도 하러 냇가도 산책하곤 했네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서 잠시 떨어져 있긴 했지만 종종 본가에 왔을 때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아줌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를 보러 남편 집에 갔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시어머니랑 아주 예전부터 참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할 적 잠시 급성 간염을 앓아서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간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지금에야 약이 좋아 입원하면 바로바로 내려간다지만 제가 입원했던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의술이 좋지 않았고 간 수치가 너무 오르면 사망하는 사례도 많았던 급성 간염이었어요. 제가 온몸이 노래져 병원 침대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제 모습을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깜짝 놀라시며 저희 부모님보다 더 오열하시군 의사 선생님께 저 좀 살려주라고 옷 붙잡고 우셨던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히 좋아져 퇴원했는데 시어머니가 아직 며느리도 아닌 저에게 간에 좋다는 가시오가 피며 헛개나무를 질 좋은 걸로 가득 구해서 저에게 보내시더라고요. 한번 간염 앓으면 계속 피곤하고 힘들어 할 수 있다며 저를 정말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는 개미 눈곱만큼도 없는 상태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으니 마음껏 잘해줄 수 있어 좋구나. 그동안은 더 해주고 싶어도 내가 명목이 없어서 덜 해줬다. 이제는 정말 내 딸이 되어 내가 아주 행복하다. 하곤 눈물을 훔치셨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죠. 그렇게 행복도 잠시, 시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정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셨던 시어머니라 제가 먼저 합가하자고 의견을 드렸어요. 아주버님은 미혼 상태에 한 달에 한 번씩 출장을 나가시며 바쁘게 일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모실 여력이 안 되었고, 저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채로 하루하루 살이 빠져 피골이 상접해가는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거의 반강제로 어머님을 모셔왔어요. 당시 저에게는 첫째 아들이 있었고 1살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손주 재롱과 육아에 정신이 없으셨고 저도 어머님을 웃게 만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네요. 남편도 참 효자에다 저희 친정부모님도 같이 단풍 구경이나 서해안에 왕새우 먹으러 가자는 핑계로 시어머님을 자주 불러내어 가족 나들이를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점점 표정이 밝아지셨고 배우자 잃은 슬픔을 극복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다 제 덕분이라고 하시며 제가 복덩이라고 항상 저를 추켜 세워주시며 아껴주셨습니다. 저도 어머님 모시고 살며 단 한 번도 합가를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어느새 둘째 아이도 생겼고 저도 제 이름으로 개업한 미용실이 잘 자리 잡을 동안 남편과도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하겠죠. 사랑으로 결혼했던 저희지만 누구나 그렇듯 사소한 것으로 부부싸움을 종종 했고 어머님께 티 안 내려고 해도 눈치가 귀신 같은 어머님은 남편을 혼내며 저에게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투덜대면서도 어머님 말을 들으며 저에게 못 이기는 척 사과했고 저는 그런 모습이 웃겨서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힘으로 가족에게 더 열심히 헌신했고 미용실 일도 코피가 날 정도로 성실하게 운영했습니다. 남편과 저희 힘으로 어느새 40평대 아파트도 장만했고 어머님 방도 따로 만들어 드릴 정도로 저희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는 차를 좀 끌고 다니고 싶더군요. 그동안 동네 장사만 했었고 남편이 거의 운전하며 생활하다 보니 저는 차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놈들이 많이 크고 나니 가고 싶다는 곳도 많아지고 미용실에 스태프들이 많아져 원장인 저는 시간이 좀 남다 보니 이제는 운전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 면허를 바로 땄습니다. 저희 남편 차는 K사에서 나온 국산차 카니발입니다. 그 차를 몰려고 하니 솔직히 커도 너무 크더라고요. 저희가 대가족이라 패밀리카를 큰 차로 산 이유가 있는데 저까지 그걸 몰려고 하니 좀 부담스러워서 새로 차를 산다고 알아보다가 처음엔 경차를 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반대하시더라고요. 돈을 대줄 테니 좋은 차로 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굳이 시어머니 돈을 받으면서까지 차를 사고 싶진 않았죠. 그때 남편 친구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아우디를 저에게 헐값에 넘길 테니 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사업하면서 알게 된 친구였고 차가 3대나 있는 나름 부자였습니다. 아우디가 지겨워져서 파는 거라며 겨우 3년 된 거에다 키로수도 적으며 상태도 좋고 고장 한 번 안 난 거라며 아는 사람이니 중고 시세에 60%만 받겠다며 제안하더라고요. 남편과 차 좀 둘러보다가 바로 수락했습니다.
처음부터 외제차라니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중고차이고 게다가 가격도 싸게 샀으니 거의 국산차 가격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게 차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보는 시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시군 꼭 이 차여야 했냐며 탐탁지 않아 하셨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차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됐다 이러시며 말씀을 아끼시더군요. 이러신 적이 거의 없으신 터라 좀 의아하긴 했지만 새 차가 생긴 설렘에 그마저도 잊혀지더군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제 차에 대해 안 좋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종 어머님을 보조석에 태워드리고 마트에 갈 때가 있었는데 차에 타실 때마다 차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시고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냄새도 안 났고 일부러 3만 원짜리 고가 방향제도 사서 차 안에 두었는데도 그러시니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거의 한 달 내내 그러시고 차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웃다가도 바로 정색하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좋은 차 타라고 먼저 권하신 어머님이 정작 제가 남편보다 더 좋은 외제차를 끌고 다니게 되니 마음이 안 좋으신 걸까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니 남편이 본인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 예전부터 알지 않느냐.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한다며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저도 그냥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님이 어느 날 이러시더군요. 애미야, 그 차 꼭 타야겠냐? 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번부터 제 차에 대해 계속 안 좋게 말씀하시고 저 서운하려고 해요. 저도 꽁에 있는 성격은 아니라 바로 어머님께 서운하다고 말했더니 처음으로 화를 내시더군요. 그 차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차를 다시 사는 게 어떠냐? 어머님, 왜 그러세요? 좋은 차 타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그 이보다 좋은 차 끌어서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뭐? 내가 그럴 리가 있겠니? 어떻게 말을 해도? 하시며 어머님이 노발대발 화를 내시군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님께 그렇게 혼난 적도 처음이었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제가 시어머니와 그렇게 애틋한 사이인 걸 알기에 제가 이번 일에 너무 상심해서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시어머니도 시자는 시자라 아들보다 좋은 차 끄니 내심 속이 꼬여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 하더라고요. 친구들 말에 우리 어머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단 한 번도 시자짓 하신 적이 없다고 손을 내저으며 반박했지만 돌아오는 길에서 내심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후 어머님이 오늘만 남편이랑 차를 바꿔 몰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날 본부에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가야 했는데 갑자기 큰 카니발을 몰고 가라고 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내가 외제차 끌어서 기분이 나쁘신 게 맞나 보다 하는 생각에 저도 화를 내버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외제차 끄는 게 기분이 나쁘시면 처음부터 그렇다고 하시죠. 저도 정말 서운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뭐라고 반격하실 줄 알았는데 제 남편한테 제 차 키를 넘기시며 무조건 네가 끌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차를 바꿔 끌어야 한다시며 전에 없이 완강하게 나오셨습니다. 저도 바쁘기도 했고 애들 등교도 겹쳐 있어서 일단 차를 몰고 나오긴 했지만 운전하는 내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핸드폰도 제대로 못 본 채 오전을 보내고 점심쯤 뒤늦게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화를 내고 나온 게 내심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머님, 저예요.
아침에 화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저 나름대로 기분이 상해. 에미야, 네 차 폐차시켰다. 네? 제 차를 폐차하셨다고요? 너무나도 기막힌 그 말씀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제 차가 폐차되었다니.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님께 화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달래듯 이어 말씀하셨어요. 집에 오면 다 말해줄 터이니 오늘은 일단 아범차 끌고, 응? 미리 말 안 하고 폐차시킨 건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 당신 차 그렇게 됐어. 미안해. 뭐? 미안해? 아니, 어머님이 아침부터 갑자기 차 바꿔나가라고 하시더니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뭐야 정말? 사실은 아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집에 와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오늘 마감하고 내가 데리러 갈게. 그렇게 끊긴 전화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일단 예약 손님 때문에 정신없이 샵에 가서 마감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저에게 일단 앉아보라고 하셨고 저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흥분하며 왜 그랬냐고 따졌습니다. 그게 말이다. 한숨으로 시작하신 어머님. 이어 하신 말씀들에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소름이 가시질 않더군요. 제가 차를 알아보기 시작할 때쯤부터 어머님은 거의 매일 가위를 눌리셨대요. 잠을 자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와서 매섭게 저희 가족을 노려보셨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께 손가락질을 하며 뭐라 화를 막 내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아버님 표정이 너무나 무서워서 어머님도 겁을 먹으셨다네요. 그런 악몽을 거의 매일 꾸신 나날 중 제가 차를 바꿔 타고 본부에 가야 했던 그 전날 밤 아버님의 그 알아들을 수 없던 말이 드디어 해석이 되셨답니다. 며느리 살리려면 그 차를 버려. 그 차에 몹쓸 게 붙어 있다고. 아버님은 그렇게 매일 어머님 꿈에 나타나 호통을 치셨던 거고 계속 차를 버리라고 하셨던 거래요. 생전 꿈에 나오지도 않은 남편 꿈인데 그렇게 오싹한 내용으로 나오니 어머님도 마음이 계속 무거우셨던 거죠. 제 차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데 과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고작 어머님 꿈이니 그렇지만 그냥 넘기기엔 한 달가량을 계속 같은 내용으로 눌리니까 어머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남편에게 말을 하셨답니다. 점검이라도 제대로 받아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미 차 인수 받기 전에 아는 공업사 가서 다 받고 인수 받은 거라고 했더니 그럼 다른 데 가서 다시 받아보라고 하셨답니다. 미리 말해두면 제가 거절할지도 모르니 모른 척하고 있다가 당일날 차 바꿔서 바로 공업사 가라고 그렇게 제 차와 남편 차를 바로 바꾸신 뒤 어머님은 남편과 함께 공업사에 가셨대요. 그리고 제 차에 대한 점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차는 침수차였던 겁니다. 차에 침수가 되었던 흔적이 있는데 모두 인위적으로 덮어 놓았다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화가 나 차를 넘겨준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고 모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침수차가 맞으며 그 사실을 숨기고자 아는 공업사에 뒷돈을 주고 정상 차량인 것처럼 말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인수받기 전 최종 점검에서 아무 이상 없는 걸로 저희는 들은 거고 더 놀라운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차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차를 넘긴 그 사람은 알고 보니 내연녀가 둘이나 있는 바람둥이였고 그중 가볍게 만나고 있던 한 여자와 밤에 저수지 근교로 놀러 갔다가 엑셀을 잘못 눌러 저수지에 그만 빠지게 된 거였죠. 그 사람은 스마트폰 모서리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바로 빠져나왔지만 그 내연녀는 안전벨트도 못 풀고 문도 못 연 채로 그렇게 익사했다더군요.
그런 차를 그 사람은 지인에게 판다는 이유로 60% 할인한다는 그럴듯하게 현혹해서 저희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량 내부에 결함이 많아 만 킬로도 제대로 못하고 고장날 뻔했다며 고속도로로 안 나간 게 다행이라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그 길로 화가 나서 바로 경찰서에 그 사람과 문제의 공업사를 신고하고 사기죄로 접수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며 진작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차 생기고 나서 너무 설레어 하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 꺼내서 기분만 상해할까봐 말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냄새가 난 건 정말이셨대요. 어머님의 저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무어라 설명하지 못할 그런 본능을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머님이 눈치가 정말 백단이시고 직감이 너무 좋으세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를 지켜주려 하셨을 수도 있고요. 저는 시어머님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울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우리 시어머니는 좀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구나 생각하고 실망했거든요. 정말 죄송하다고 했고 어머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시며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께 정말 많이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와이프한테 그런 차를 타게 했다면서 아무리 싸도 그렇게 덥석받으면 어떡하냐면서 아주 혼쭐을 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중고차 사지 말고 새 차 사라고 하시며 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모아둔 돈이 꽤 있고 이 돈 싸가지고 저승 갈 것도 아닌데 같이 지낸 세월도 오래고 이제 이 정도는 저에게 주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그 뜻 감사히 받아 그걸로 국산 준중형 승용차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끌고 다니고 있어요. 전에 타고 다니던 외제차보다 훨씬 편하네요. 어머님은 참고로 그 이후에 악몽 꾸신 적이 없으시고 편안하게 잠 주무세요. 저에게 차 인수한 그 남자와는 아직도 고소 진행 중이라 골치 아파하고요. 남편은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당했다는 게 화가 나서 선처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일을 계기로 더욱 끈끈해졌고요. 저는 시어머님을 전보다 더 많이 신뢰하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부관계도 있어요. 어쩌면 친모녀 사이보다 더 애정이 깊을 수도 있다고요. 모두들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글들을 보다 보니 제가 정말 어렸던 20살 첫 남친과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스스로 답답하지만 13년 전이었던 멋모르는 20살 때 있었던 일이니 그 점 감안하고 가볍게 봐주세요. 저도 많이 반성했었답니다. 갓 대학교 들어온 저는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4대4 과팅에서 만난 복학생 오빠와 인생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친은 당시 24살이었고 저는 20살. 저는 경영학과였고 그 오빠는 자연과학대라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사귀자마자 저에게 어찌나 집착을 하던지 제가 공강이라 시간 빌 때마다 저희 과방에 들어와서 죽치고 앉아 저를 기다리고 제가 과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게 차단했어요. 당시 그 남친 말로는 제가 너무 어리고 순진해서 과에 있는 다른 남자들이 저를 물들일까봐 겁난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제가 다른 동성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냥 집착이었죠. 이상하다 싶긴 했었지만 난생 처음 해보는 연애다 보니 그게 그땐 사랑인 줄 착각했었던 것 같아요.
신입생 때는 시험 끝나고 술 먹고, 종강한다고 술 먹고, 선배들 모인다고 술 먹고, 틈만 나면 모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동기들과 어울리며 과 생활을 할라치면 그 오빠가 저를 엄청 설득하며 그런데 절대 못 가게 했어요. 나쁜 물 든다며 그러면서 틈만 나면 제 자취방 오려고 하거나 자기 기숙사 룸메 없을 때 저를 불러들이려 하고 사람 없는 룸카페 데려가려고 했어요. 솔직히 만나면 만날수록 별로인 느낌이 들었고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오빠는 제 속마음도 모르고 혼자 김칫국 마시며 진도 빼려고 하더군요. 어린 마음에 그 오빠가 너무 변태같이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울면서 헤어지고 싶다고 했더니 무릎 꿇고 빌면서 제가 싫어하는 건 안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이후로 집착도 좀 덜 하는 것 같고 변태같이 사람 없는 곳만 골라가려고 하는 데이트 코스도 안 짜더라고요. 그래도 짠돌이 기질은 절대 안 변하더군요. 저 만나면 맨날 학사식당 데려가서 4,500원짜리 돈가스만 먹였고 저보고 후식 쏘라면서 6,500원짜리 파르페를 먹었어요. 하루는 에버랜드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저는 무서운 거 못한다고 하니 그럼 본인이 자유이용권 끊겠다길래 그러라고 하고 주말에 같이 갔더니 본인이 제휴카드 잘못 가져와 놓고 매표소에서 50% 할인이 안 된다면서 사람들한테 창피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던 적이 있네요. 그러더니 정가 주고 들어가기는 너무 비싸다며 저보고 그냥 집에 가재요. 2시간 걸려 에버랜드 왔는데요. 저는 그때 그 오빠가 제 목까지 자유이용권 사준다고 하길래 고마운 마음에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3단 도시락 쌌거든요. 그때는 여자친구가 도시락 싸주는 게 유행이라 인터넷 서치해가면서 참치 쌈밥이며 과일 꽂히며 엄청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한테도 해드린 적이 없는데 첫 남친이라고 그 정성을 쏟았던 것 같네요. 참고로 첫 남친이랑 헤어진 이후로 정신 차려서 부모님한테 무지 잘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놀이공원을 등지고 발을 돌리더라고요. 제가 황당해서 그럼 제가 표 사겠다고 했더니 제가 남자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대요.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그냥 근처 공원 가서 제가 싸온 도시락이나 먹자고 하더군요. 제가 싼 도시락 먹으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사치가 심하대요. 자유이용권이 얼마나 비싼데 할인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덥석 사겠다는 말을 하냐며. 게다가 남자 자존심이 있는데 제가 여자친구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네요. 그치만 한번 봐준다나 뭐라나. 그리고 김밥에 오이 들어가는 거 싫다느니 사과가 이렇게 갈변이 되면 먹는 사람 비위 상한다면서 사과 갈변을 막으려면 설탕물에 넣어야 한다고. 본인 엄마가 이런 거 잘한다고 언제 본인 집에 와서 이것저것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먹는 내내 잔소리질하고 잘 먹었단 소리 한 번 안 하길래 제가 서운해서 집에 간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눈치채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치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오빠가 언젠가 그랬거든요. 저랑 헤어지면 매일 저희 과 앞에 죽치고 기다릴 거라고. 그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진짜겠구나 싶었어요. 저처럼 순수한 여자는 절대 때 묻으면 안 된다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랑 말 섞을 필요가 없다면서 조용히 학교 다니고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얼마나 세뇌시키던지. 제 동기들도 제 남친이랑 헤어지려면 안전이별 해야 한다면서 저 붙잡고 진지하게 말한 적도 있어요.
저도 헤어지고 싶긴 했지만 한편으론 어린 맘에 그런 후폭풍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치만 사귀면서 저에게 잘해줄 때도 당연히 많긴 했죠. 자상하긴 했어요. 안 그랬음 진작 헤어졌겠죠? 이상하다가도 괜찮았고 괜찮으면서도 이상했던 첫 남친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친이랑 같이 밥 먹고 길을 걷는데 남친 어머니께 전화가 왔나 보더라고요. 남친이 전화 받더니 씩 웃으며 저더러 전화를 받아보라고 하길래 제가 놀라서 손살에 쳤더니 기어코 스피커폰으로 저와 통화를 하게 하더군요. 네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니?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현주라고 합니다. 그래. 얼굴 한번 보자. 시험 끝나고 우리 집 놀러 와. 네? 아, 네. 그때 와서 김장도 좀 도와주고, 응? 네? 김장이요? 제가 동공지진이 와서 남친을 혼란스럽게 바라보니 남친이 씩 웃으면서 그냥 알겠다고 하라는 겁니다. 제가 끝내 대답을 못하고 얼머무리고 있자 남친이 대신 알겠다고 대답하고 끊더군요. 제가 무슨 결혼도 안 했는데 김장을 하러 가냐고 화를 내자 그냥 하시는 소리라며 알겠다고 하고 안 가면 된다고 하면 된다며 저더러 되려 뭐라 하더군요. 그렇게 그냥 지나갈 줄 알았죠. 며칠 뒤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날 때쯤 그 오빠가 이러더군요. 중간고사도 끝났는데 바람도 쐴 겸 바다에 놀러 가재요. 모처럼 친구한테 차도 빌렸고 편하게 갔다가 오자고 밥도 본인이 다 산다고 하길래 제가 괜히 일박하기 싫어서 부담된다고 했더니 애걸복걸하며 제가 싫으면 저녁에 바로 돌아올 거라면서 본인 취업 준비하느라 머리털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데 한 번만 같이 가자고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사실 사귀고 제가 계속 부담된다는 핑계로 여행 한 번 안 갔거든요. 하도 불쌍하게 애원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그 주 주말에 떠났습니다. 그렇게 2시간 반을 달려 동해안을 보게 되었고 해안도로를 달리며 가을의 청명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 남친이 차를 세운 곳은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어디야? 식당? 아님 숙소 잡았어? 숙소? 숙소라면 숙소고 식당이라면 식당이지. 하며 혼자 웃던 남친은 차에서 내리더니 엄마! 하며 어느 집에 들어가더군요. 그렇습니다. 남친은 저 몰래 본인 본가로 저를 데려간 거였어요. 그 집에서 남친 엄마랑 남친 할머니, 고모, 고모부 등 10댓 명이 나와서 남친과 저를 반기더군요. 남친 어머니가 제 등짝을 팍 때리시며 환영하시길래 너무 아팠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20살이라고? 뭐야,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 줄 알았네. 저를 보자마자 초면에 확 후려치시는 남친 어머니. 그렇게 정신없이 남친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말없이 남친을 흘겨보며 눈치를 주었어요. 남친은 제 눈빛을 모르는 척하며 집 안에 들어눕더군요. 저는 그렇게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남친 옆구리를 찌르며 물었어요. 뭐야, 오빠 집 오는 거면 미리 말을 해야지. 이게 뭐야, 사람 당황스럽게. 우리 집 온다고 하면 너 안 올 거잖아. 이렇게 인사 왔으니 너 딴 데 시집 못 간다. 나랑 결혼해야 돼. 하며 능글맞게 웃는 남친을 보니 복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소파에 앉아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째질 듯한 남친 어머니의 화내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거기 앉아서 뭐해? 빨리 와서 거들어! 그 소리를 듣고 남친 허벅지를 탁 때리며 얼른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 발치에서 보던 남친 고모가 어머어머 하시며 입을 틀어 막으시더니 왜 귀한 남의 아들 허벅지를 그렇게 찰싹 소리나게
때리냐는 겁니다. 그 말에 남친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시며 장난으로라도 우리 아들 때리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태어나 누구에게도 그렇게 크게 혼나본 적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남친 어머니가 이어 하시는 말씀. 오라는데 왜 안 와? 과일 깎아야지. 거기 앉아서 뭐하니? 매섭게 눈을 흘기시며 저를 보고 외치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일단 일어났고 부엌에 가니 저에게 앞치마를 던지시며 남친 집에 오는데 옷을 잃어고 왔다며 뭐라 중얼대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친 집 오는지 몰랐다. 남친이 놀러 가자고 해서 왔더니 여기더라.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더니 어려서 그런지 제가 쓸데없이 말대꾸를 한대요. 김장 도우러 온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건 경우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집에서 못 배운 티가 나니까 조심하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사과 5개를 저에게 내미시더니 햇사과라 귀한 거니 껍질 얇게 조심해서 깎으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깎는 걸 옆에서 유심히 보시며 감시하시더니 거의 5초에 한 번씩 쯧쯧거리시며 아까운 과육 다 떨어져 나간다 하시며 고모까지 불러가며 얘 사과 깎는 것 좀 보라고 저를 비아냥거리시더군요.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져서 과도를 탁 내려놓자 그제서야 잔소리를 멈추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속으로 천불이 났지만 솔직히 남친도 처음이고 남친 집에 온 것도 처음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상태로 집에 가버리자니 정말 예의 없는 것 같고 그냥 집안 분위기가 이런가 싶더라고요. 남친은 거실에 누워서 제가 깎은 사과 먹고 있고 남친 어머니는 우리 귀한 아들 타지에서 공부하느라 고생한다며 연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다듬으시더라고요. 무슨 신생아 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점심밥까지 먹고 설거지도 얼떨결에 제가 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으니 양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안 해본 설거지를 남친 집에서 하고 있으니 절로 저희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스스로 어이없더라고요. 그렇게 밥 먹고 후식으로 커피까지 한잔 하고 있으니 남친 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천 같은 걸 휙 던지시더군요. 그거 입고 이제 준비하자.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처음엔 무늬도 요란하고 무슨 팔토시 같은 건가 했는데 다시 보니 바지더군요. 시골에서 일할 때 입는 그 몸빼 바지였습니다. 이걸 왜 입으라는 거지 생각했는데 남친 어머니가 그만 꿈을 대고 빨리 갈아입으라 닥달하며 저를 어느 골방에 넣으시더군요. 황당한 채로 얼떨결에 입고 나오니 그 집 여자분들 모두 고무장갑에 앞치마까지 입고 계시더군요. 이제 시작하자. 배추 잘 절여졌더라고. 하시더니 어디서 절인 배추를 끝도 없이 갖고 오시더군요. 진짜 산처럼 쌓여있는 그 배추 무더기들을 보는데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남친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제 폰을 찾으려니 폰도 안 보이고 제 가방도 안 보이더라고요. 황당하게 서 있는데 남친 어머니와 고모가 양 옆에서 제 팔을 잡고 거의 연행하다시피 저를 배추 앞에 끌어다 놓으셨습니다. 쉬운 것만 남았어. 어제 우리가 미리 배추 속 다 만들어놔서 속만 넣으면 돼. 고맙지? 하시며 손도 모자랐는데 저라도 도우러 와서 다행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컨베이어처럼 제 앞에 절인 배추들이 왔고 저는 공장에 일하러 온 사람처럼 그 배추들을 들추고 속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바보같이 거기서 김장을 하고 있었냐고요? 제 가방이며 핸드폰은 안 보이지. 남친도 안 보이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지. 앞에선 정신없이 절인 배추를 들이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당돌하게 그만하겠다고 앞치마 벗어버리기엔 저는 너무 순진하고 어렸던 20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리 아프게 배추 속 넣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남친이 어디선가 나와서 저더러 고생한다고 어깨를 주물러 주더군요. 제가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남친을 데리고 구석에 갔습니다. 그동안 뭐 하느라 코빼기도 안 보였냐고 물으니 자기 방에서 게임하고 있었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그때 남친 가족들이 저녁 먹자고 저희를 불렀고 남친이 저를 끌고 저녁만 먹고 나오자며 정신없이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또 저를 종처럼 부려 먹으시며 저녁을 차리게 하셨고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남의 집에서 김장을 하고 저녁까지 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하기 싫어서 대충 하니까 남친 어머니가 그제서야 자리에 앉으라고 고생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바카스 하나를 뜯어서 주셨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그 모습을 보고 남친 고모가 시어머니 잘 만났다면서 저더러 미리미리 이 집에 자주 와서 점수 따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일어날 채비를 하는데 남친 어머니가 왜 안 치우냐면서 저에게 고무장갑을 던지시더군요. 설거지까지 하고 가라는 겁니다. 진짜 이것만 하고 집에 가면서 남친이랑 헤어진다고 다짐하며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설거지까지 했더니 남친 어머니가 오늘 고생했다면서 남은 건 본인들이 할 테니 일찍 자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마저 하라고 하시더군요. 내일 오전에 김치들을 통에 담아서 나눠야 한대요. 그 일이 오래 걸리니 그건 내일 하자시며. 선심 쓰듯이 저를 쉬라고 등 떠미시는데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내일 하자니 그럼 오늘 자고 가라는 말이잖아요. 남친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이러더군요. 제가 모텔 가는 것도 싫어했고 자취방도 오지 못하게 하니까 여기서는 하루 자도 되지 않냐면서 건들지도 못하는데 안심하고 자라고 이상한 논리를 펼치더군요. 제가 싫다고 이제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본인 거의 3시간 운전한 거 못 봤냐면서 여기서 학교 다시 가려면 엄청 오래 걸리고 터미널도 멀다. 그냥 내일 아침에 날 밝자마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내일은 김장 절대 안 하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친은 그렇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고 저는 어머니랑 같이 자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남친은 한부모 가정이라 어머니밖에 안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부모랑은 워낙 친밀하게 지내는 게 좀 특이하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를 어머니 방문을 열어서 던져 놓다시피 하고 문을 닫더군요. 어머니는 화장대 앞에서 로션을 바르시며 저더러 장롱 열어서 아무거나 편한 옷 입고 자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살갑지 못하게 그러고 있다면서 저를 흘겨보시곤 장롱을 뒤져 파자마 같은 거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던지시더군요. 이거 입고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얼른 자라고 하시며 저더러 그제야 이름이 뭔지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저번에 통화하면서 말씀드렸다고 하니까 어른이 깜빡할 수도 있지 예의가 없다면서 저를 또 면박 주시더군요.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으셔서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